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 경제 부활의 징후, 실물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경기 지수,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일본 경제 부활에 편승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가. 또 하나는 일본 경제 부활에서 일본의 산업 정책 중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부활만 3번째 지금 한데 이번에는 진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 경제 부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죠. PMI가 50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걸 넘으면은 이미 이제 경기 확대가 되고 정상화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일본이 진입한 경제 부활의 발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온 제조업에서 노하우, 그리고 일본의 신뢰성, 그리고 일본의 경제 구조가 수출 의존형보다 우리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이지만 일본은 20% 정도밖에 안 되죠. 수출 의존도가 내수 유지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의 탄탄한 구조, 이런 구조 때문에 경제 부활의 발판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금리, 그리고 또 엔화 약세, 이런 게 계속 또 유지가 될 거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경제 부활이 이 과거 고이즈미 때, 아베 총리 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의 이제 경제 정책, 일본의 경제 정책은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죠.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이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이제 여파로 오히려 일본에서 그게 좋은 호재가 돼서 일본 경제가 살아났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쭉 상승을 하다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까지 갔는데 19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죠. 밖으로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고 안으로는 버블 경제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그 순간에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10년,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 했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린 20년, 최근에는 잃어버린 30년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쭉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여러 총리들이 경제정책 한 거는 과거 얘기니까 놔두고 2000년 이후에 여러 총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경제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세운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아베, 그다음에 기시다. 이 3사람의 정책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지금 기시다 총리의 정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일본 경제 부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건가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이즈미 총리 때는 우선 규제 완화하는 데 초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아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규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인데 이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때는 쉽게 말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데 발판만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베 총리는 약 9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케인즈주의, 쉽게 말해서 규제를 풀고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엔을 낮춰서 일본의 경제 부활을 해야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1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의 동경 위쪽에 태평양 쪽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았죠. 왜? 지진, 쓰나미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일본 경제는 앞으로 폭망을 한다, 이런 예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의 3가지 정책, 3가지 화살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엔저, 그 다음에 돈을 풀고 규제를 푸는 거죠. 신케이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아베 총리의 경제 목표는 뭐였냐면은
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2%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아베 총리가 다 끝나고 나서 2020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1% 경제 성장이고 1%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은 절반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이즈미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자기의 이론으로서 새로 일본 정책을,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꾸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6월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경제 부흥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흥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산업 정책이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게 핵심이 반도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산층을 지원한다. 공급 경제 정책으로서 중산층을 지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자본으로 일본에 비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한테서 비과세를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먹혀 들어가서 지금 일본 경제 부활의 징후들이 작년 이후에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지금 취업자 1인당 GNP를 보면 일본이 0.9%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1.4%, 독일, 프랑스. 실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훨씬 쉽게 말하면 1인당 GNP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성장률을 하는 것은 일본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일본 경제 호황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확대,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회사, 여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 소비 내수 증가,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계속 일본에서는 물가가 높다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도 사실 일본의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의 과거를 보면은 너무 즐거운 비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본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걸로는. 왜?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4.1%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하나, 여행수지 흑자가 지금 11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일본 경제의 부활 징후로서 봐야 될 게 동경 도심 개발 사업입니다. 동경 도심 개발이 일본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경 도심 개발은 결국 일본의 산업 구조에서 일본의 불황을 타겟책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동경으로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는 관광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일본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에 롯본기 힐즈라고, 우리 같으면은 지금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이런 걸 일본에서 롯본기 힐즈를 만든 이후에 약 30개 정도의 이런 초복합형 레저타운을 만들었다는 거죠. 롯본기 힐즈 예를 들면은 약 3만 3천 평 정도 규모의 뭐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롯본기 힐즈가 과연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 오모테 산도 힐즈, 도쿄 미드타운 중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동경에 거의 한 30개 정도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과 비교를 약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롯데타워 만드는데 실제 계획보다 2분의 1밖에 지금 그게 안 된 거죠. 지금 삼성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센터, 그것도 지금 표류하고 있죠. 지금 상암동에 있는 DMC 랜드마크 표류하고 있죠. 지금 서울은 2015년에 비해서 2020년에 오히려 세계 그 관광 그런 지수가 11위에서 17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경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걸 감안을 해서 동경 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부의 용이 주도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동경 도시 정부의 도시 재생 법률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중권과 입체도로법이 있습니다. 공중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심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용적률이 800%인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한 3층짜리 건물밖에 안 지어서 용적률을 300%밖에 안 지었다. 그럼 용적률 500%는 자기네들이 공존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건물한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엄청나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공존권을 계기로. 또 입체도로법, 지하로 차를 내고 도로를 내고 이런 입체도로법을 만들어가지고 동경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거품 경제의 불황 타개책이 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또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경제의 부활이 가능한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국제 정세입니다.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은 일본의 타격을 받는다. 왜? 일본의 지금 수출의 1위는 중국하고 홍콩이 23.8%죠. 미국은 그 다음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너무 악화되면 일본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가 제1의 위험 요소.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 65세 고령 인구가 많은 28.9%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출산율은 엊그제 보니까 1.2%가 넘었어요. 한국은 0.76%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지금 한국이 심각하다는 거죠. 일본은 이 저출산 고령화가 바로 앞으로 경제 부활에 장애가 됐다고 해서 일본 지금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또 하나 일본의 국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국채가 지금 263%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 그래서 일본은 엄청나게 위험한 국가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일본 국채를 발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 은행이 국채 발행을 주도를 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채 비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국채를 사가지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건데 일본은 전혀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비율만 263%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위험 요소는 위험 요소죠. 당연히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되니까 일본 개인 돈이건 일본 은행 돈이건 갚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 요소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합니다. 엔화 점유율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60% 정도 됐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IT 산업에서 미국하고 한국에 뒤졌지만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서는 자기네들이 웹 3.0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참고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전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분기 경제 국내 총생산은 GDP가 연간 2.7%는 될 거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2.7%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1.3%로 잡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높아질 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금융 완화 정책은 계속될 거다. 초저금리 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국 지표상으로도 일본은 앞으로 경기 침체할 확률이 30%다. 미국은 65%고 유럽은 40%인데 비해서. 그래서 일본의 경기 전망은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금의 경제 전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부질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중 간의 갈등 그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만 해법을 찾으면 그리고 국제정세만 그렇게 악화되지 않으면 장기 전망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일본 경제는 확실히 부활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이즈미나 아베 총리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은 성장이 멈춘 나라 이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나라로 이미지가 바꿔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 하드웨어 공급 기지로 가는 일본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 협업, 그리고 스타트업 참가, 그리고 뭐 일학개미들의 이 어떤 일본 주식 투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일본의 경제 부활 징후를 우리 나름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